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KPS 개발 본부장 김다관입니다. 저는 오늘 우주에서 찾는 기술 주권이라는 주제를 위해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달 궤도선 다누리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한국형 위상항법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입니다. 시작을 앞서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왜 인류는 달을 거쳐서 우주로 나아가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 고민이 많은 연구원 중에 하나고요. 저는 그 해답을 1952년 콘스탄트 치올콥스키의 명언에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지구는 인류 문명을 넘어 인류 문명의 요람이지만 누구도 그 요람에서 평생 살 수 없다는 말을 했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칼 세건, 스티븐 호킹, 그리고 최근 일론 머스크까지 많은 분들이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강조하는 그 목적은 제가 생각할 때 우주를 향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주 문명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위함일 것입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달입니다. 예전의 달은 많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상상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달은 인류의 8번째 대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2022년도에 미국 대학을 방문했을 때에 어느 날 복도를 지나는데 복도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한 장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인류가 달 탐사를 했던 유무인 기록을 모두 한 장의 포스터로 담아놨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대한민국 달 궤도선인 다누리, 즉 KPLO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지금까지 달 탐사를 수행한 전 세계 7개 나라의 표시가 있었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벅차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누리 이후에도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달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문투 마스라는 우주 탐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달을 단지 화성과 탐사 거주를 위한 어떤 최종 목적지뿐만 아니라 그 최종 목적지에 필요한 기술을 미리 검증하고 확인하는 어떤 그 전초 기지로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오늘 아침에도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22년 11월 16일 날 1호 발사 이후에 3년 한 5개월 만에 발사가 된 성공했고요.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에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아폴로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미국에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지 인간을 달에 복귀시키겠다는 목적뿐만 아니고 그리고 또 기초 탐사를 수행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달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는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현재 저희 개발한 다누리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중요한 표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아르테미스의 유인 탐사 착륙지 중 하나인 남극인데요. 그 중에 착륙 후보지 중에 하나가 세크턴 크레이터입니다. 다누리에 실린 연구 음영 카메라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연구 음영 지역을 세계 최초로 촬영하여 착륙 후보지 선정에 중요한 정보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탐사 계획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2022년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2단계는 32년까지 달 착륙선 발사, 3단계는 45년까지 화성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프로젝트 1단계, 우주 탐사 1단계 계획으로 수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누리를 좀 소개해 드리면, 다누리는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으로서 2022년 8월 5일 날 발사되었습니다. 탄도용 달 전이 방식이라고 하는 BLT 궤도를 이용을 해서 달에 도착을 하였고, 원래 계획했던 목표 임무를 완벽하게 성공하고 현재 3년이라는 연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에는 총 6개의 탑재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가 개발한 연구음향 카메라, 달의 극지방에 있는 연구음향 지역을 촬영해서 얼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문연구원에서 개발한 광시야 편광 카메라입니다. 달 표면 전체에 대한 편광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한국항공우주원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입니다. 2단계 계획하고 있는 우주 탐사를 2단계 계획하고 있는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선정을 위한 달 표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감망선 분광기가 되겠습니다. 달 표면의 자원을 탐사하기 위해 감망선 분광을 측정하는 센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희대학교에서 개발한 자기장 측정기, 달 주변에 있는 아주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해서 관측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우주 인터넷 탑재체, 지구와 달 궤도선 간의 우주 공간상에서 우주 인터넷 통신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보시는 것처럼 팔자 모양의 아주 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BLT 궤도라는 아주 효율적인 항행 기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 플로리다에서 발사가 되고, 이로부터 BLT 궤도를 이용해서 진행한 이후 거리가 124만 킬로가 되는 위치에서 저희가 고해상도 카메라를 가지고 처음으로 우주 밖에서 지구와 달을 동시에 촬영을 했습니다. 저 이미지가 항공연에서 받아본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 이후로 약 한 달간 달보다 4배가 더 먼 155만 킬로를 통과하면서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달의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촬영하여 밑에 보이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9월 24일 다누리가 촬영한 지구 앞을 지나가는 달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BTS 뮤직비디오를 지구에 전송해서 우주 인터넷 통신 기술을 검증을 완료를 했고요. 그 이후 총 약 5개월간이라는 항행을 무사히 마쳐서 2022년 12월 말에 달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된 탑재체 임무를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누리의 성공적 임무 수행은 다누리 개발에 참여했던 나사 엔지니어들도 인정하는 우수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임무로서 고해상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치올콥스 크레이터, 그다음에 아문선 크레이터, 또 험볼트 크레이터 등 달의 다양한 표면들을 촬영하여 착륙 후보지 선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광시야 편광 카메라를 이용해서는 자기장 이상 지역인 라이나 감마 소월 지역이나 또 전 세계 최초로 달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포함한 전체에 대한 편광 이미지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또 감마선 분광기는 토륨, 우라늄을 포함해서 5종 이상의 달 원소 지도를 생성하고 달 탐사를 위한 자원 분포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장 측정기는 달 저증 과정에서 저희가 접해보는 자기 건계면을 처음으로 접해보고 뱃머리 충격파도 저희가 직접 측정을 했으며, 달의 운영을 통해서 자기장 세기를 측정해서 달 내부의 전기 전조도를 분석하는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또한 연구 음영 카메라를 통해서 달 극지역에 있는 연구 음영 지역을 촬영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구 음영 지역은 일반 카메라로 촬영할 수가 없는 그늘 지역입니다. 하지만 다누리에 실려 있는 연구 음영 카메라를 통해서 크레이터 내부의 이미지를 최초로 촬영하여 물의 존재 유무를 분석하고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KPS
한국형 위성항법 사업인 KPS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위성항법 시스템은 다수의 인공위성을 지상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용자의 위치와 항법, 시각 정보라고 하는 PNT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런 위성항법 시스템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GNS 시스템과 어떤 특정 지역을 위주로 영역을 서비스하는 RNS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GNS 시스템은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유럽의 갈릴레오, 그리고 중국 베이두가 있습니다. GPS 같은 경우는 1973년 개발 이후에 약 50년 넘게 지금까지도 계속 세대 교체를 통해서 성능과 서비스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RNS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인도의 나빅, 그리고 일본의 QGSS, 그리고 우리나라의 KPS가 있습니다. KPS는 현재 2035년까지 세계 7번째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KPS 위성항법 시스템은 개발은 교통,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적 운영을 위해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독자적인 PNT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자율주행,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더 나아가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의 필수적인 정확도와 신뢰성을 갖춘 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KPS 개발 사업을 좀 소개해드리면, 다양한 위성항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6대 PNT 정보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주관이고 다부처가 참여하는 아주 큰 사업이 되겠고,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35년까지 총 사업비는 3조 7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KPS는 기본적으로 설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GNS 시스템과의 공존해야 된다는 공존성. 두 번째, 단일 수신기로도 같은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는 운용성. 그리고 세 번째, GPS의 사업 보안성을 갖춰야 된다는 기준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6대 서비스를 제공할 겁니다. 첫 번째 서비스로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일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가받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안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드 오차 보정 정보가 제공돼서 미터급 서비스가 제공이 될 계획이고요. 다음으로 반송파 오차에 보정 정보가 가미되면서 미터급 서비스, 센티미터급 서비스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제 표준의 항공용 코드 오차 보정 정보가 제공하는 SBA 서비스는 기본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의 조난 신호를 중계하는 수색 구조 서비스가 KPS를 통해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KPS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위성, 즉 우주 영역이 그 첫 번째고요. 이 우주 영역에서는 5개의 경사궤도, 팔자 모양의 경사궤도 위성과 3개의 정지궤도 위성, 총 8개를 위성군으로 형성이 되며 6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항법 탑재체와 추가 탑재체가 탑재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즉 지상 영역에서는 위성 관제를 위한 관제센터, 그리고 항법 신호를 수신하는 감시국, 그 다음에 보정 정보를 생성하는 임무제어국, 또 항법 메시지를 생성해서 통화 운영센터로 송수신하는 항법 메시지 생성하는 통화 운영센터, 그리고 송수신 목적을 위한 안테나국 등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영역에서는 전체 사용자 시스템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수신기가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지상의 감시국이 사용할 지상 감시국 수신기가 개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될 일반 사용자 수신기 개발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KPS 지금 현재 1호기의 형상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임무 수명은 13년, 무게는 3.7톤이고요. 높이는 3.8m, 폭은 태양 전지판을 켰을 때에 15.4m가 되겠습니다. 탑재체로서는 항법 탑재체와 시각 동지 탑재체,
그리고 레이저 반사경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현재 29년 9월 발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KPS의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개념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영역에서 개발되는 위성 시스템, 그리고 지상에 구성되는 지상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사용자인 사용자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첫 번째 위성으로부터 감시국으로 항법 신호가 수신이 되고 감시국에서 측정된 항법 신호는 통합운용센터로 전송이 됩니다. 통합운용센터에서는 각 임무 제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항법 메시지를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 항법 데이터는 다시 위성 관제센터로 전송이 되고 관제센터를 통해서 관제센터에서는 항법 데이터뿐만 아니라 위성 관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안테나국을 거쳐서 위성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송된 항법 데이터는 마지막으로 지상 사용자한테 전송이 되고 이를 통해서 본인은 본인의 위치와 정확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KPS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는 PNT 서비스의 오차 크기를 한번 분류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심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18m급 오차 서비스입니다. 일반 서비스입니다. 또 조금 더 정밀도가 갖는 도로 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5m급 오차를 갖는 미터급 서비스, 그리고 좀 더 보강 정보가 적용돼서 1m급 영역에서 오차가 적용이 되는 미터급 서비스. 이 미터급 서비스는 차선까지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최종적으로 더 나아가서 5cm급 오차를 갖는 센티미터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각각의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예를 한번 살펴보면 일반 서비스는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신 차량의 내비게이션 또는 배달, 지도 등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당연히 쓸 수 있고요. 미터급 서비스 같은 경우는 드론 운영, 정밀 물류, 스마트 교통에 대한 적용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정밀한 1m급 오차의 미터급 서비스는 더 나아가서 긴급 구조, 자율주행 지원이 가능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5cm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완전한 자율주행, 스마트 건설, 정밀 측량, 정밀 농업까지도 적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치 오차의 정밀도가 높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 또한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정밀 P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확보해야 되는 위치 정보 보정 기술은 단지 지구에서의 PNT 서비스를 제공해서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은 향후 달 탐사, 심우주 탐사의 독자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 기술로서 그 활용 분야가 매우 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주 주권은 기술 자립, 접근 능력, 자체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단위를 통해서 기술 자립을 그리고 누리호를 통해서 접근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KPS의 PNT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자체 운영 가능성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는 곧 미래의 권력이 될 것입니다. 단우리는 지금도 달 표면을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살아있는 궤도선입니다. 또 KPS는 정밀 PNT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미래 데이터 공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KPS가 생산해내는 앞으로의 표준화된 PNT 정보는 국가 차원에서의 준비된 데이터 관리 체계와 또 AI 기술과 융합된다면 미래 대한민국이 쥐게 될 가장 강력한 데이터 권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주권은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우주 탐사, 차세대 발사체, 위성 항법 등 전략 기술을 증명해낸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지금의 우주 협력국을 넘어서서 우주의 기준을 제시하는 우주 주권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